반갑습니다. 놀아서 앉아 계신 모양새가 아주 멋지시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에 이런 강연은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LG전자를 한 27년 정도 다니면서 회사에서 보고는 많이 해봤어도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강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던 건 사실 처음이라서 좀 버벅대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특별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왔다기보다는 제가 하는 일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하는 또 공유하는 자리로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전자 제조회사인데 사실 스마트 타운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니네가 그런 일도 하니? 근데 사실 모든 사람 생활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드는 단순한 제품 혹은 제공해주는 단순한 솔루션도 이게 전체 도시나 타운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거라서 저희가 방향을 제품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가는 게 아니고 도시를 먼저 보고 그럼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냐는 그런 측면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을 혹은 이런 서비스를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설적으로 먼저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밀레니엄 타깃이다 그러면 밀레니얼이 갖고 있는 특색,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취향이라든지 혹은 자주 가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설로 정하는데, 그런 작업을 조금 키워서 타운이라는 영역으로 좀 확대해서 저희가 먼저 앞으로의 타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컨셉트를 발굴해 내야 되는지를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 하는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좀 간단하게 이런 타운이라는 것, 스마트 타운이라는 것들을 저희들 입장에서 좀 간단히 구조화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타운이 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얼마나 넓은 장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장소와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경험이나 속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업무 공간 같은 거 얘기하는 커머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리빙, 그리고 이동을 책임지는 모빌리티, 또 인프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밍글링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저희가 그런 어티튜드를 정해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LG전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은 각각의 이런 속성들에 필요한 제품들과 컨셉들,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컨셉이라고 해서 규모와 어트리뷰트와 컨셉의 3가지를 일단 프로파일링하는 기본의 구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를 조금 실제 업무에 약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뭔가를 하면 누군가한테 제공을 해주고 제공해준 대가로 저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고객에 대해서 플레이스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의 고객은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요즘 부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자체나 정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파트 재개발하면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장소에 들어오는 입주자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어티튜브를 구성하는 저런 경험들 만든 사람들은 개발자나 혹은 건설사 혹은 분양사 이런 사람들 될 거고요.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입주자한테 분양을 해주면 임대를 해줘서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들의 생태계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는 뭐 부동산 개발자 이런 쪽에 들어가는 B2B 커스터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세 개를 모아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 나갈 때는 B2B 같은 경우는 특정 사이트가 먼저 정해지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주 활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 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디벨로퍼나 건설사입니다. 어떤 때는 정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이 세 개의 그 고객들이 모여야 그 어떤 도시를 만들거나 타운을 만드는 것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렇게 B2B 커스터머로 생각하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저희들의 고객들이 되겠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케일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동영상을 보시면서 근데 원래 이렇게 그 차분하신 거죠? 분위기가. 제가 이게 잠깐 사실 뒷단은 별로 말씀드릴 게 없고요. 거의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즐기시라고 가져왔는데 필요하시면 리액션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 하는 강연이라서 분위기가 다운되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스케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저기 볼륨이 완전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볼륨이 없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촬영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편집 알아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워주시면 사운드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일단 사이즈는 500 by 500으로 제가 정했고요. 레지덴셜이 50%, 상업지구가 대략 한 40여 %, 문화공간, 호텔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스터 플래닝을 좀 해보고 여기가 가까이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저희가 좀 봤습니다. 보시면 이 타운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그 개발자들이 시행사들이 땅을 사서 우리 타운은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속성의 타운을 만들고 싶어. 누가 와서 같이 일해줄래? 이렇게 했을 때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세대 정도 되고 레지던스가 한 5,000명.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00세대면.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 규모로 산정을 해놓고 갔습니다. 아까 프로파일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밀레니얼인지 X세대인지를 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속성들을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의 틀로 나눴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믹스드 네이버후드라고 그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 전체 커뮤니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5가지 영역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라기보다는 빌리지 같은 형태고요. 그 루프탑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커머셜 공간들에 대해서는 가로보다는 세로로 버티컬로 움직일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속성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간 자체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어찌됐든 간단한데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최근에 그 택배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집에서 물건을 받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쿠팡들
뭐 사업이 엄청 잘 된다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올해 CES 때 전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어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프레시 키퍼라고 우리 그 신선식품들 받을 때 요즘은 그 박스에 냉매 집어넣어서 와서 뭐 그 재활용 이슈도 있고 박스 처리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 현관이라는 공간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홈 IoT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어느 특정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들 이거 다 찍고 사진 찍고 하셨을 텐데 이걸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포커스한 거는 이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체 인증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면 이 우리 집 거실에 제가 들어가는지 우리 딸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TV에 컨텐츠를 보는 내용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온도와 조명도 컨트롤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영어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생체 인증에 대한 얘기고요. 간단하게 지나갔는데요. 앞면을 먼저 인식하고 정맥을 인식하게 해서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네요. 택배가 왔을 때는 미리 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인식시켜서 왼쪽에 있는 저 도어를 열게 되는데요. 그 아마 건축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살짝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밖에서 택배 기사가 문에다가 태깅을 하고 왼쪽에 있는 문을 열었잖아요. 거기다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옆에 있는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도 댁에 있는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바깥쪽으로 문이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가 바깥이고요. 여기가 현관이면 여기서 집어넣고 이쪽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 느낌은 택배 기사가 밖에서 왼쪽에 있는 저 플래시키퍼 도어를 열고 계란이나 육류나 이런 신선식품 넣어놓으면 안쪽에서는 신발장 문을 열듯이 열어서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간 안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그냥 밖에서 문 열고 안에서 꺼냅니다. 뭐 문에 달아 넣어서 문에 열고 문에다 넣어놓으면 안쪽 문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공간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도어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물건이 왔다 갔고 앞으로 어떤 물건이 올지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어와 그 플래시 키퍼가 연동을 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요거는 올해 CES 때 저희가 전시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되게 많은 컨셉들이 나오니까 혹시 나중에 한 번에 질문하시면 잊어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런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릴 그 컨셉 부분은 스토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약간 선행적인 컨셉을 만든 거고요. 아까 소개하셨던 건 제가 퓨처 디자인 랩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를 맡고 있어서 일부 프로젝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시외 전시하거나 혹은 사업자들한테 제안을 해서 사업화시키는 작업도 하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컨셉이 필요해라는 선행적인 컨셉만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가 되게 주요 화두가 됐었는데 이 시절에는 조금 더 공간의 활용성에 좀 포커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 세븐일레븐이나 GS 리테일이나 GS25C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앞쪽에 커스터머들이 있고 실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쉘프들이 쫙 있습니다. 뒤쪽에 스토어가 있고요. 여기는 그 점주들이나 직원들이 들어가서 물건 떨어지면 갖고 와서 올려놓거나 하고 물건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들이 그 틈틈이 그냥 물건만 사러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요. 보통 이런 정도의 리테일 스페이스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12평? 큰 데들은 25평짜리 드는데 그건 프리미엄 매장이고 보통은 한 10평 내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다시 재구성을 좀 저희가 해보면, 아이고, 이런. 예. 공간을 다시 재구성을 하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거냐 하면요. 앞에 있던 쉘프들을 창고로 다 밀어넣어서 창고하고 쉘프를 한 공간으로 몰면 앞쪽에 6평 내지 7평 정도의 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의 공간에서는 물건들을 저는 로봇들이 집어다가 앞으로 갖다 줘서 밖에 큰 디스플레이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면 뒤에서 로봇들이 갖다 주고요. 앞쪽에는 대신에 요즘 그 대치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매점보다는 이런 편의점에서 아예 식사를 하고요. 편의점도 요즘 가보시면 한쪽에 쉘프 있고 반대쪽에는 조그만 스페이스의 카페테리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밀kit이라고 하는 뭐 냉동식품이나 이런 거 가서 먹게 되는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이는 저런 디스플레이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리에 대한 광고도 보고 뒤쪽에서 필요한 음식들을 혹은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하면 로봇이 가져다가 드롭해주는. 앞에 그런 공간들이 생기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커뮤니티 리빙룸 같은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섞이고 쉐어하고 또 혹은 뭐 스마트 팜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또 필요하면 커뮤니티에서 이 공간을 어떤 그 데모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로 기업들한테도 렌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바뀌면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고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공간은 저희가 IoT나 자동화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은 물류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에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피해 흐름처럼 물건이나 사람들을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곳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자동화를 많이 시킬수록 도시의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로봇이나 혹은 공간 구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영상 좀 보실게요. 외부에는 보시면서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레벨 5 이상의 자율주행 시대라는 걸 전제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곽에 하이웨이 같은 빠른 대형 도로들이 있고 가운데 그 타운 내부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셔틀이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셔틀로 그 500바이 500짜리의 도시 안에는 그 셔틀이 돌아갈 거고 보시는 것처럼 워커블 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그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야외 활동들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되고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이나 단지들은 대부분 야외 포지션들 되게 넓혀 놓습니다. 뭐 주차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건 벌써 한 10년 전부터 하는 트렌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야외 공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혹은 이런 그 MXD라고 하는 복합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들에서 외부를 그냥 우리가 기존의 도시 설계하듯이 그냥 바둑판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한 스파이더 웹 같은 형태로 해서 저기 보신 커뮤니티 노드라고 하는 여러
마치 그 로터리처럼 만나는 길들을 교차시킴으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정보도 나누고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는 지금 컨셉 단계로 내려와서 말씀드릴 거는요. 이것도 저희가 2020년 CES 때 올해 전시했던 내용인데 그 쉐어드 모빌리티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쉐어드 모빌리티 하면 뭐 소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빌려서 타는 차가 아니고 그런 류의 차인데 그게 자율주행 차가 됐다고 하면 그 차량의 내부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가상으로 차를 만들어서 CES에 전시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커넥티드 카입니다. 타다는 여긴 없었죠. 예. 요즘 대리 부르는 차들, 대리래요. 콜로 부르는 차들은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죠? 좋습니다, 리액션.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건 약간 여담인데, 특히 타다 같은 경우에 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보통 과거의 택시는 산업재라고 해가지고, 왜 하루에 7만원, 12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내면 나머진 다 내 거. 그래서 본인들이 운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때는 쉬고 어떤 때는 가고 뭐 돈을 벌 땐 벌고 쉴 땐 쉬고 이렇게 하는데 타다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 있는지 얼마나 어디에 서 있는지가 다 나타나서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적은 차로도 많이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차 누가 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앞서서 도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를 생체 인증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안에 들어오면 LG전자가 자랑하는 스타일러가 있을 겁니다. 공간은 2개의 시트 사이에 들어가서 자켓 하나 정도가 들어가서 내가 이동하는 사이에 옷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여기에 버추얼 퍼스널 어시스턴트가 말하자면 지금의 기사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집에서 보던 컨텐츠들도 내가 필요하면 누군지 아니까 볼 수 있고요. 이동하면서 음료수 같은 걸 먹고 싶으면 예, 음료수를 하나 뽑아 먹습니다. 마치 호텔에서 룸서비스처럼 뽑아 먹으면요. 아까 있었던 저 VPA가 누가 어떤 음료를 꺼내는지를 보고 내가 과금하고자 하는 카드에 자동으로 과금을 하게 됩니다. 차가 이동하는 패스에 따라서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미리 알게 되고요. 그렇게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지금도 내비에서 해주는 일이지만 알게 되는 것도 좀 더 정확하게 무슨 현상인지 저런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공간까지 20분이 늦는다, 30분이 늦는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약해놓은 레스토랑 같은 곳에 좀 더 늦게 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 되겠죠. 예. 질문 없으시죠?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모빌리티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쉘터들일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성동구청하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 쉘터를 만들 수 있을 거냐 해서 2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쉘터들이 다 연결이 돼서 쉘터 공간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나가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안에 필요하면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마셨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도시에서는 사실 정류장일 거고요. 버스 정류장 옆에 이런 쉘터가 놓이게 될 겁니다. 눈치채셨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쉘터하고는 놓인 위치가 매우 다릅니다. 눈치채신 분. 역시 우리나라는 리액션이 없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가 대로거든요. 이게 성동구청 앞인데요. 이쪽이 대로예요. 보통 뭐가 됐든 쉘터를 설치하면 도로에다 붙여서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아닌 모양이시네요. 이게 사실 아주가 좀 많았던 부분인데 정류장 옆에 쉘터를 설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힌트를 좀 봤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런칭시키기 전에 강남구나 혹은 이런 부천시나 이런 데들도 이런 쉘터들을 했는데 이런 쉘터들이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밀폐형 쉘터입니다. 지금은 코비드로 얘기를 하지만 이거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밀폐형 쉘터, 그리고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또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쉘터로 생각을 해서 밀폐형 쉘터입니다. 이런 밀폐형 쉘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나 이런 데도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 위치가 아니고 이쯤으로 뒤로 빠져 있고 앞에 길로 바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죠.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 모이는 곳인데요. 왜 모이냐? 버스 타고 모이는 데거든요.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고 저 옆에 설치를 했는데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 정류장에 가면 사람들이 심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버스 정류장에 딱 갔어. 그 사람들의 심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마스크 때문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거 맞아요. 버스 안 놓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버스 놓치신 분들 많잖아요. 한번 놓치면 20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절대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 보시면 동물원에 보시면 미어캣 아시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맹수가 오나 안 오나 보는 딱 그 자세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버스가 이쪽에서 오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습니다. 100%. 저희가 여러 버스 정류장을 찍었더니 특히 한동안 한표가 왔을 때 무슨 따슴손이 옹기누리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천막을 쳐놓은 곳에도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10명 계시면 10명이 다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니즈는 버스를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많은 곳은 한 20종류의 버스가 와서 버스 번호별로 서 있기도 또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버스가 딱 오면 사람들이 한 점을 향해서 미친 듯이 러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로 가 있으면 이런 쉘터에 있던 사람들도 문 열고 나오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부딪히고 저쪽에 버스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이 쉘터 앞에, 정류장 앞에가 진짜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도로로 안 나오고 메인 도로로 나와서 빙빙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공간이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거는 저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시성이 좋은 형태의 쉘터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앞쪽으로 붙이고요. 여기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보다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얼마큼 왔는지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두 가지를 염두로 둬서 요거를 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쉘터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IoT와 디자인을 제공을 해주고 지역의 중소업체가 제작을 해서 납품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만든 영상 조금 편집해서 받았습니다.
들어갈 때 열 체크하고요. 근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하기는 해요. 그 뒤에 밝은 날은 잘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안에 의자도 좀 있고요. 무충이 있습니다. 제 폰은 중저가라 무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 와이파이 제공해주고요. 아이고. 예. 또 나오네요. 그냥 보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생일 처음 한 강의라 오늘 실수가 너무 많아서 어,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편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에어컨은 휘성입니다. 저희 거예요. 예, 이건데요. 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버스가 왔는지 그냥 서 있으면 제일 잘 보이고요. 버스 정류장에. 이게 오른쪽에, 저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 위치가 아니고 여기서 한 3, 4m 떨어져 있는 저 뒤쪽에 있는 거리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가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서울이나 뭐 이런데 IBS에는 무슨 버스 이제 도착합니다라는 게 이렇게 뜨는데 그거를 실제로 오는 버스를 보여주고 어떤 버스가 있는지 오고 근처 오면 이런 유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예. 설치 비용은 제가 필요하시면 따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얼마인지는 저희 한국영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거가 조금 비쌌는데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예, 억은 넘는 것 같습니다. 개당. 근데 그렇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보통 오픈형 쉘터 이렇게 하면 한 3,000에서 7,000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밀폐된 쉘터고요. 일반 쉘터에는 없는 위에 공조, 공청, 그 다음에 안쪽에 UV 램프가 달려 있어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 앞에 공면 유리가 되게 비싸요. 예. 그 비싼 건물에나 쓰는 거라고 되게 싫어했는데 이거 설치하시는 분들은 되게 우겼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밀폐형 쉘터보다는 조금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동구에 지금 10개 처음에 설치를 하고 조금 더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손을 맞게 더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동구에 혹시 오실 일이 계시면 성동구청 앞이나 상황심리역이나 아니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성동구 이마트 앞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와서 보시면 사이즈는 한 종입니다. 저희 모듈화에서요. 2m 바이 6m짜리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것들을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로 해가지고 여러 종류를 할 생각이 있었고요. 그것도 모듈화해서요. 스트레치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일단 이니셜리 나가는 거는 6m 바이 2m 정도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에 먼저 가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가장 그 트래픽이 많은 그래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이거 설치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되는 곳들을 4곳을 놓고 그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로 10군데에서 성동구청이 지정을 해서 10군데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로 교통 시스템이 바뀌면 아마 특히 이런 버스나 혹은 아까 보셨던 뭐 자율주행이 됐든 어떤 이런 그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런 쉘터는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로 다 감시를 하더라고요, 행동부에서. 그 앞서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긴 벤치형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저희가 디자인을 했을 때는,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나? 예, 보시면은 벤치를 놔줬었어요. 벤치를 넣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여러 그 IoT 디바이스들을 넣으려면 뭔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저런 벤치 밑에 쭉 넣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거 해놓으면 노숙자들이 와서 무조건 잔다. 못 자면, 그러니까 사실 와서 주무시는 거 뭐 큰 이슈는 아닐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길면 한 15분, 짧으면 한 1, 2분 계시다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개별 의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진입하기 전에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서 그런 그 야간이나 이런 때 혹은 이런 때도 그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들을 좀 컨트롤 하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좀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잘 쓰셔서 안 다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많이 만들어서.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래적인 컨셉으로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자율주행의 그런 자율주행의 솔루션과 이런 쉘터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공간들이 도시나 타운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미래적인 컨셉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쉘터가 오피스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가 있거나 안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거나 혹은 뭐 포장마차가 될 수 있는데 무인 리테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모듈화되어 있는 유닛이 오면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예. 뭐 약간 유흥의 공간으로 될 것 같은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밑에 판때기가 하나 왔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전기차가 되면서 혹은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캐빈 공간하고 구동 공간을 이렇게 바닥 설듯이 쫙 쓸어갖고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아래 판만. 그래서 그것들을 스케이트보드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가 이런 공간들을 실어서 필요한 공간에 날라다 주고 또 필요하면 또 빼기도 하고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속성인데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런 슈퍼 워커블에 이어서 그 공간상의 자연 녹지 공간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쪽 왼쪽에 있는 저 위쪽에 있는 상업지구와 아래쪽에 있는 이 주거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 타운에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24시간 이 공간이 돌아가면서 어, 땅값을 높여주는 거죠.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은 베네핏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긴 한데 조금 퓨처리스트하게 말씀 좀 드리면 그 아마 코비드 이후에 사람들이 AR이나 혹은 VR이나 이런 형태로 모이기를 선호를 하고 또 실제로 모이기도 하고 여기 모이신 것처럼 그러면 그런 스페이스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과 이렇게 그 섞이면서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형물을 전시하는 디스플레이 공간, 저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이 다 디스플레이가 되면 그 지금은 서울 하늘이었다가 파리 하늘이었다가 뭐 이런 예술 작품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저런 것들을 활용하면 바닥에 이런 홀로그램 같은 걸로 AR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 할 때는 다 모일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이 중에 반은 홀로그램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로 조금 진화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이미 그 비용이 문제인 거지 활용하고 설치하면서 공간을 다채롭게 만드는 데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을 그 커뮤니티 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잘 모이고 또 그 가운데 가치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용도적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세션이 이제 디자인 전략에 관련된 세션이고 제 영역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디자인 전략 실장을 하면서 이게 사실 미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사실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관점보다는 조금 미래적 관점으로 가고 미래적 관점에서 보여준 썸띵을 지금 시점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최근 나오는 뭐 스마트폰이 이게 롤러블 TV라고 하죠. 롤러블 TV가 롤러블이 필요해라고 얘기한 게 한 석 달 전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롤러블 TV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한 게 한 5년 정도 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5년 뒤에 이게 가치가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논의도 있지만 이때 스타트를 해야 지금 롤러블 TV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이란 게 한편으로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 시장에 나가는 수단이고 그래서 그런 영역에 새로운 사업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수단도 되지만 반대로는 내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매트릭스처럼 좀 만들어 보시면요. 두 개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고객을 얘기하는 어트리뷰트. 또 한 축은 우리가 제안하는 컨셉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제안하는 컨셉을 어떤 고객 혹은 어떤 장소에 납품을 하겠다. 혹은 이런 장소에 이런 컨셉이 필요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하나의 매트릭스처럼 돼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적 플랫폼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획이 좋고 컨셉이 좋아도 이거를 공급할 방법이 없거든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저런 기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기술 투자가 이루어지고 리소스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들이 기업 내부에서 빅 디시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보여드린 이런 프로파일링 작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한번 해놔서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매년 이렇게 롤링해가면서 미래가 이렇게 고정된 타겟이 아니고 무빙 타겟으로 놓고 그때에 우리가 어떤 타운, 어떤 도시를 타겟으로 어떤 서비스와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하고 리소스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저희 선행디자인연구소가 디자인 경영센터 산하에 있고요. 저희는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조업이 끝나가잖아요. 전자회사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제조업이 사실 말하자면 이게 막 빅뱅을 칠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휘어잡는 정도로 저희 가전처럼 1등을 하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그런데
주구장창 저희가 평생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지? 사업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뭐 저희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고민을 하겠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 선행디자인연구소가 만들어졌고요. 물론 LG전자 내에 있는 선행디자인연구소 말고도 그런 측면에 고민하는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인원들이 제품 디자이너, UX, 사업개발, 그리고 저처럼 이것저것 다 아는 이런 사람들은 좀 모여 있고요. 그래서 구성비는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제품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적당한 수준이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기획하고, 시나리오 발굴하고, UX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역을 몇 군데 나눴는데, 스마트 타운 쪽에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PD를 맡고 있고, 제 위쪽에 연구소장님 계시고, 그 정도 구성이 되겠네요. 저희가 사실 기업이 뭐 혼자 하는 일은 아니라서 대부분의 이런 활동들을 하면 한쪽으로는 영업 부문, 한쪽으로는 개발 부문, 또 마케팅 이런 데를 다 엮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최근엔 뭐 아시겠지만 조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매너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내 주변으로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그 조직은 100명 조직인 거고요. 내가 조직을 100명 갖고 있어도 연결된 사람이 한 4, 5명밖에 안 되면 105명 조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건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냐인데 이런 류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쪽의 고객단에서는 저희들이 영업 부문하고 거의 같은 팀처럼 일을 하고요. 뭐 어디에 뭐 예를 들어 뭐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열렸어.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CNS나 이런 그룹사들하고도 같이 묶여서 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수주로 활동을 하는 영업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기획하는 팀, 저희 디자인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것들이 타스크로 만들어져서 돌아가서요. 저희 조직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리소스뿐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 중심이 저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폰이 사실 허브 역할을 많이 하죠. 폰이 없으면 이제는 못 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만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시간보다 폰을 갖고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더라고요. 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앞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가전 혹은 뭐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보여줄 수 있는 썸띵인 거고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그걸 연결시켜줄 때 단말기는 그저 단말기인 뿐이고요. 사실 어떻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폰을 만드는 기술,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할 것 같고 저희가 초반에 마켓을 개척하는데 좀 실패가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본질적으로 왜 모바일 폰이나 왜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갖고 있는 역량들은 충분히 갖고 있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 선행 디자인 요 PD 하기 전에 모바일 폰을 한 4년 정도를 맡아서 했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몹시 아프긴 한데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게 다른 것보다 락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냉장고는 락인이 한번 되면 10년을 쓰거든요. 그리고 냉장고는 브랜드를 바꿔도 사실 내 생활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냉장고 사용하는 것들이 내가 익숙해져서 마치 자판의 키퍼티키처럼
커트키를 A, B, C, D 순서대로 해놓으면 사람들 막 미치는 것처럼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들고 다니다 보니까 그 첫 번째 폰은 뭘 썼느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 기술적인 완성도,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구 말로는 마케팅 잘못해서 그래, 누구 말로는 뭐 무슨 고객 커뮤니케이션 잘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 저희가 고객들이 갖고 있는 그 락인돼 있는 거를 넘어서기 위한 충분한 혁신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저희 폰들 보면 아주 독특한 그 폼팩터나 유니크한 면을 가지고 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락인돼 있는 고객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방법에서 디자인 혹은 사업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보면 뭐 LG 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모바일 폰에서는. 근데 저희가 뭐 이거 사업을 뭐 없애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 나머지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캐퍼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스마트폰도 LG 거 안 쓰시죠? 그죠? 한번 써보시면 이게 훨씬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주시면. 네. 장시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액땜 받아주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저의 생애 처음 강연을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